제목 보세요, 여러분. 살인 현장 옆에서 치안 1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김묘성 기자님? 네, 순천경찰서가 지난 21일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요, 2024년 치안성과 우수관서 평가에서 전국 259개 경찰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허. 주요 치안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수사 역량 강화, 체감 안전도 이런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순천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저건가요, 지금? 네, 이렇게요. 경축, 순천경찰서 전국 치안성과 1위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바로 이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여러분 현수막 보이시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걸 축하하는 경축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보통 이런 현수막 보면 뉴스파이터에서도 하재근 평론가님, 야 정말 우리 전국의 대한민국 경찰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야 될 판인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지금 순천 시민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면서요. 저 현수막 때문에 왜 그런 겁니까? 예, 왜 문제가 된 거냐면 바로 지난달 26일에 전남 순천의 한 주차장 길거리에서 박대성한테 어느 10대 여성이 피살당했거든요. 어허. 살해당한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거의 순천 맞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달도 아직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당시에 10대 여성이 피살된 그 범행 장소로부터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경축, 치안 1위 이런 식의 현수막이 걸리니까 세상에. 이건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물론 전국의 그 크고 작은 도시 어디를 가도 뭔 강력 사건, 흉악 사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는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 사건이 지금도 우리 뇌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고 특히 유족분들 입장에 지금 가슴에 천불이 나고 지금 그럴 텐데 어떻게 저런 현수막이 버젓이 치안성과 1위라는 현수막을 붙여요 지금. 그렇죠. 고인이 된 10대 그 소녀가 지금 49일도 안 지났습니다. 세상에. 보통 사구제를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통 아직도 혼이 떠돌고 있다라고 선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유족들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사실 불안에 떨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언제 내 비에 흉기를 든 어떤 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거리를 지나는데 저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시안 1위. 이 현수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지금 이 순천 경찰서가 1위 한 게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뭔데요?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는 그런 그 파출소의 경찰서의 1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게 지금 아무리 보통 우리 있잖아요. 이곤 변호사님. 내가 뭐 1등 잘해서 1등 했다. 물론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 내가 1등 했다. 잘 나간다.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골두까지 생길 수 있는 거 그거 인지상정이라고 100번 양보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거잖아. 지금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점에 저런 걸 현수막을 내걸어. 그럼 순천 경찰서의 입장은 또 생각은 뭘 합니까 대체?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치안성과 1위 저 현수막이 붙었냐라고 물었더니 경찰서의 답변이 전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뭔데요? 관련 업체에서 관련 기관에서 축하한다고 엄청 많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중구난방이 될까 봐 우리 경찰서에서 이 내용을 직접 초안을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는 알고 있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국에 보도된 이 끔찍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가 더 잘 알면서 관련 단체에서 이걸 해주겠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다. 마음만 받겠다 감사하다. 우리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축하 인사만 하고 말겠다라고만 해야지. 저걸 직접 내용이 중구난방이 될까 봐 초안을 작성해서 줬다? 저는 이거를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전국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을 우리 국민들 다 알잖아요.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춘천경찰서 관계자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경찰서 관계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딱 한 명이 이 판단을 제대로 내렸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순천 경찰서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대장은 누구예요? 순천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보세요. 각 기관에서 순천경찰서가 이번에 전국 260개 정도, 259개 전국 경찰서 중에 치안성과 1등 하셨다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저희가 축하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앞서 순천경찰서 관계자 얘기가 너무 여기저기서 축하가 와서 중구난방이 될 것 같으니까 분명히 말했죠? 순천경찰서가 저 문구 초안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걸 전달할 때 현수막이 내걸 문구인데 위에 경찰서장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보고도 없이 그냥 밑에 실무자들이 저걸 보냈을까요? 경찰서장한테 서장님 저희가 이렇게 이번 치안성과 1위 한 거 가지고 각 업체 축하도 오는데 이걸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 문구 어떠세요? 할 때 순천경찰서님 자네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이 그 우리의 치안성과 1위 잘 축할 때인가? 좀 자중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추정컨대 여러 관련 단체들이 뭐 너도 나도 축하하면서 현수막을 보내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올 정도면 상당히 뭐 지역사회에서 큰 일종의 뭐 큰 축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네. 큰 축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도 사안이면 아마 추정컨대 경찰서장도 당연히 분위기를 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걸 경찰서장이 모른다면 저 경찰서가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진짜? 보통 이제 관련 단체들에서 어떻게 뭐 우리들한테 연락이 오나 이런 거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공직자들이. 네. 그러니까 관련 단체가 계속 축하한다, 현수막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을 때 경찰서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면서 불과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네.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 또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경축 이런 거 붙일 때가 아니다. 라고 서장이 좀 다독였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경찰 측에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축 이 문구가 그럼 경찰이 작성해서 전달을 한 건지 이렇게 해달라고 네. 과연 그게 그 경축할 시점이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총책임자 경찰서장의 책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경찰의 자축 순천경찰서예요. 순천경찰서의 자축 현수막이 걸린 곳으로부터 앞서 얘기 들으셨죠? 200m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는 그 박대성이라는 그 천인공날 그 악마 같은 인간 때문에 무참히 살해당한 그 여학생의 그 범행 현장이 바로 거기 200m밖에 안 됐어요. 그 박대성이라는 인간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어요.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결과적이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 때는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이고 오늘 재판에 이제 넘겨진 거예요. 즉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재판에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검찰이 지금 재판에 넘기기 전에 보완 수사, 추가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대성은 사실은 추가 피해자를 현장에서 물색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세상에. 즉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서 왜 공격을 했을까?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 조사 때도 마찬가지고 검찰 조사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직접 왜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는지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누적된 어떤 경제적 공궁이나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대성이 이 불만을 가지고 1차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흉기를 소지한 지 1시간가량이나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인근 주점도 들어갔고요. 세상에. 또 인근의 노래방까지 들어가면서 추가 피해자를 찾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흉기를 든 채 지금 그렇게 돌아다닌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었다 주장할진 모르겠지만 저 당시 CCTV에 담겨 있는 보행 상태라든가 또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심실상실 그리고 미약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이 저 판단했고요. 얼굴 보세요. 범행 후에 어디론가 가면서 보세요. 맨발로 가면서 어디론가 슬쩍 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 가게 유리창에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쓱 웃는 모습 보세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 인간, 저 악마 같은 인간, 저 악마의 미소예요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네, 저렇게 태연하게 거리를 배회하면서 추가 피해자까지 물색할 정도로 판단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오늘 법원에 기소될 때 살인죄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살인 예비죄도 같이 기소됐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이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이 인간에게,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 우리 법이 살아있음을 진짜 보여주기를 재판부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곱이 넘어서 또 한 곱이라고, 이번 얘기도 제목만 봐도 진짜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인 7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일단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일단 정황상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은 그런 정황처럼 느껴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예, 이 70대 여성 이제 노래방 업주의 지인이 새벽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전화번호는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 전화번호가 맞는데 네. 들려오는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 지인이 이상해가지고 네. 남편을 깨워서 이 노래방에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걱정되겠죠 진짜. 예, 그래서 네. 남편이 노래방으로 가봤더니 바로 저렇게 노래방 업주가 크게 다친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노래방에서 그 업주가 피 흘리면서 발견되기 1시간쯤 전에 네. 새벽 2시 50분경에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 있었는데 네. 30대 남성하고 70대 여성 업주가 술을 마시던 도중에 네. 그 남성이 둔기를 휘둘러서 업주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업주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 30대 남성이 업주의 휴대전화로 지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그 남성은 도망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머나 지금 얘기를 듣고도 너무너무 놀라서 충격 그 자체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못된 인간은 3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이라는 인간은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걸까요? 범행 후에 이고은 변호사님. 이 30대 남성 만취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 이 남성 인근 주거지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치밀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무려 3.4km가 떨어진 식당으로 향합니다. 왜 식당으로 갈까? 거기서요. 아침으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신고를 받고 이 가해자를 막 추적한 거예요. 통신조회도 하고 어디 있는지 막 찾아서 갔더니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아니 본인은 둔기로 이 피해자의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려 놓고는 배가 고픕니까? 사람입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이렇게 순대국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피의자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듣고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사람을 이 지경으로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세상에 지금 피해자분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저거 인간이에요? 인간? 손정희 변호사님, 저 인간의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지금? 일단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수사 중입니다. 오늘 체포됐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요. 이 노래방 주인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본 사이였다고 합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살인 미수죄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경찰에서는 성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고 곧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악마 같은 진짜 천인공노할 범죄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 피해자분이
정말 의식을 하루빨리 되찾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 몹쓸 인간, 이 악마 같은 인간 반드시 범행 동기부터 차근차근 경찰이 밝혀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안세영이 인사 안 하더라.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안세영 선수 하면 올림픽 때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던 그 선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여러 가지 대표팀 내 뭐 처우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배드민턴 협회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하게 각을 세우는 그랬었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논란과 관련해서 네. 어제 국감장에 배드민턴 협회장이 출석을 한 거예요. 어허. 근데 그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네. 인성 나쁜 잘난 스포츠 스타로 매도했어요. 제가요? 안세영 선수는 인사를 안 합니다. 선배들에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심지어 협회장인 나에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황제 회장님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인사 안 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사 네. 잘하고 다니세요. 네, 놈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 은근하게. 알겠습니다. 사실 저 뒷부분에 좀 더 있었어요. 네 해보세요. 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 협회장의 말투를 약간 이 비아냥거리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이 시청자분들은 대체 이게 뭐지?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어떤 상황이지 하실 것 같은데요. 이종근 평론가님이 조금 더 살을 좀 보태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네,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가 그런 그 보도라든지 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도리어 안세영 선수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나 봐요. 그러니까 협회장이 언론에다 대고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안 하더라.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고자질같이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금 의원들이 네. 아니 인사를 안 했다. 뭐 그런데 뭐 사실 확인부터 해보자. 네. 근데 안세영 선수 본인은 인사를 안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협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럼 저만 그렇게 여기나 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도대체 약간 저 답변 태도도 그렇죠. 약간 저 질의를 하는 의원들에게 그럼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뭐 약간 그런 투자나 말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원들의 질타에도 전혀 안색 하나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약간의 어떤 미소 같은 게 보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협회 소속의 선수가 인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다른 언론이나 혹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사 안 했다고 할 일입니까? 왜냐하면 협회장이잖아요. 네. 협회장은 소속돼 있는 선수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어떻게든 선수의 기량을 끌어줘야 되는 맞아요. 것이 협회장인데 대놓고 인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태도가 과연 협회장의 어떤 정말 태도일까? 네. 바람직한 태도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협회에서 정말 치졸한 그런 행동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지금 협회의 이 공식적인 어떤 SNS 보시면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 사진만 없어요. 혼합복식에서 왜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안타깝게 4위한 그 사진도 있어요. 하다못해 은메달 사진도 있고.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저렇게 폭로를 했다고 그래서 안세영 선수 사진만 빼는 저런 치졸한 행태가 바로 뭐 인사를 안 했다. 뭐 이렇게 이 선수를 흉보는 협회장의 어떤 태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장면 그리고 저 발언을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 올림픽 이후에 이제 국제대회 출전하고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국제대회에 가 있는 동안 이제 국감이 열렸고, 근데 아까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국감장에서 그랬잖아요. 이번 덴마크에서 국제대회가 열렸나 봐요. 덴마크에서도 선배 코치들한테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박사 하재근 평론가님, 선수가 선배들하고 코치들한테 연락 안 한다고 현지에서 긴급 타전입니다. 저기 협회장님,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락 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이 배드민턴 협회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제일 황당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와, 대박 사건이다, 요번에 진짜. 덴마크에서도 선배 코치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했는데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아니 그러면 특정 선수가 선배한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협회장이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럼 협회 내에서 그럼 설마 모든 선수들의 인사 실태를 다 보고받진 않겠죠? 혹시 일거수일투를 다 감시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선수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안세영 선수한테만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럼 협회 내에서 안세영 선수가 무슨 요시찰 인물이 된 것인가? 사찰 대상이 된 그러니까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하고 네. 이 배드민턴 협회장이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배드민턴 협회장의 현실 인식, 그러니까요. 이런 태도 그 자체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인사를 했네 안 했네가 국감장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중요한 게 그러면 당사자들의 입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인사 논란이 있었을 즈음에 안세영 선수는 뭐 했냐. 대표팀과 덴마크에서 국제대회에 있었잖아요. 네. 이걸 끝내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아, 때마침네. 네, 그리고 이제 취재진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회장님이 인사 안 하신다는 얘기를 국감에서 하셔서 좀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회 맡은 소감은 좀 어떠세요? 준우승하셨는데? 할 말이 없는데. 회장님이 국정감사에서 좀 코치진하고 세영 선수하고 불화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기 서로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안세영 선수가 모르긴 몰라도 오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저 뉴스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항에 내려서 수많은 기자들의 둘러싸여 이 질문을 받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국감장에서 안세영 선수가 코치진한테 선배랑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얼굴 표정이 놀라움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아휴 그래라 뭐 그렇게 해라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놀라움도 없어요. 이미 뉴스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그런 더더욱 놀라운 게 보통 앞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이렇게 세계 랭킹 1위예요 안세영 선수가. 그런 정말 실력 있고 이런 중요한 선수가 뻔히 취재진한테 둘러싸일 걸 안다면 일반적이라면 감독이 딱 옆에 붙어서 취재진들에게 선수가 우리 안세영 선수 오랜 비행여행으로 장거리 여행으로 지금 피곤하니까요. 질문을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우리 안세영 선수 조금 지금 휴식이 필요한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감독 따로 선수 따로 이게 입국해요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경기 때도 그렇고 입국 때도 그렇고 정말 안세영 선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안세영 선수 그리고 코치진들 불편한 기류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입국과 출국까지 아예 다 따로따로 했는데요. 물론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다 함께 줄 서서 입국과 출국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시간차를 보이면서 출국을 하기도 하고 입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출국했을 때는요. 배드민턴 대표팀들과 안세영 선수가 1시간 차이로 따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셨던 것처럼 5시 35분, 오후 5시 35분에는 김학균 감독이 먼저 들어왔고 6시가 돼서야 안세영 선수가 이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약 30분 차이로 입국을 했고요.
심지어는 다른 게이트였습니다. 다른 게이트였다는 것은 두 사람의 동선이 아예 달랐다는 거고. 비행기 자체가 달라겠네요. 그 말인즉슨. 비행기가 같았을 수도 같았을 수도 있는데 있지만, 네. 전광판에 이렇게 게이트가 뜨거든요. 그 게이트를 굳이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온 것 아닌가. 이런 거라면 취재진을 피하고 싶은 의도까지 또 숨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네. 나와서 하지만 취재진들은 게이트마다 다 서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피할 수는 없었는데 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마친 소감이라든지 코치진과의 불화 등을 묻는 그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다라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학균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씩 해결해 나가겠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시간이 해결할 문제일까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고 변호사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속이 아닐 것 같아. 그 안세영 선수가.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상황이 국제대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사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요. 이 경기 직전까지는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만 경기 당일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겠죠. 사실 진짜 이 선수를 생각하는 감독이라면 우리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만큼 마음 풀고 마음 편하게 한번 잘해보자. 굉장히 어색한 길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요. 이번 대회가 2024 파리올림픽 이후에 사실 이 안세영 선수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거기다 부상도 있었죠. 해서 2달 만에 복귀하는 이 국제 무대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도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부담도 많았을 거고요. 네. 그런데 저 감독이나 코치가 저렇게 냉랭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게 선수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경기가 펼쳐졌을 때도 이 중계를 할 때 어떤 모습이 오픈이 됐냐면 경기 중간중간 작전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작전 타임에는 이 안세영 선수의 컨디션도 체크를 하고 상대 선수의 기량이나 이런 걸 하면서 중간중간 코치와 감독이 작전을 변경한다든지 어떻게 좀 해보자든지 이런 네.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독은 아무런 말도 안세영 선수한테 안 했고요. 이 코치도 그냥 간단한 지시만 할 뿐이지 작전 타임에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지령을 내리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계속해서 표정이 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경기 도중에도. 그래서 결과도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세계 3위 중국 선수에게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메달을 결국 목에 걸었는데 사실 안세영 선수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여자 단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되게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분위기가 역량에, 이 기량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경기 결과보다도 배드민턴 협회가 어디까지 지금 골마 터졌는지가 만약에 자정이 안 된다면,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외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정작용으로 할 수 없는 건 스스로 못 고친다면 뭔가 밖에서 결국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율희가 3남매를 두고 나온 이유. 제목만 봐서는 시청자분들이 김효성 교수님, 율희는 누구고 3남매는 대체 무슨 말일까 하실 텐데 이건 무슨 사연일까요? 네, 한때 그룹 라붐에서 아이돌로 활동을 했던 율희라는 가수의 사연을 지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유리 씨는 무대 위의 활동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 그 육아하는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옆에 지금 과거 전 남편입니다. 지금 전 남편이에요? 되었습니다. 네,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씨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어서 쌍둥이 딸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육아 일상도 참 다정한 모습,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네, 양육권이 아빠 최민환 씨에게 가면서 세 아이 모두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유리 씨가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올해로 27살이 됐어요. 네. 새 아이를 두고 다시 이제 혼자가 된 상황인데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심경을 또 전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핏덩이들을 안 보고 싶겠냐라면서
누가 나는 안 키우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라고 되물으면서 하지만 나는 힘들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마 최민환 씨와 유리 씨 부부의 이혼 소식은 아마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속사정, 뭔가 속에 있는 말이 지금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유리 씨가 얘기 들어보니까 양육권은 전 남편인 최민환 씨가 가져갔나 봐요. 근데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거. 그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엄마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하재근 평론가님 방송에 나와서 내가 어느 엄마가 아이들을 안 키우고 싶겠나 직접. 근데 내가 아이들을 두고 나온 이유가 있다, 이게 속갯말을 털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리 씨가 올해 들어서 1년 동안 통산 우리나라에서 악플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 악플을 당해도 특정 이슈 그때만 당하잖아요. 유리 씨는 올해 들어서 1년 내내 지금 유리 씨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악플이 쫙 달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저 놀라워. 그래서 전 유리 씨가 이러다 무슨 뭐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 악플이 왜 달리는 거냐면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 새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생인데 양육권이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냐, 왜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거예요. 유리 씨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너 이렇게 놀면서 살려고 네 인생 즐기려고 애들 버렸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양육권을 포기한 건 내가 네 인생 즐기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워낙 대가족으로,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 유지될 당시에 시부모님하고 잘 살았는데, 집이 컸거든요. 큰 집에서 살았는데 아이들도 그걸 행복해했다.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 셋하고 나와서 살집부터 구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하면서 유치원에 보내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뭐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뉴스파이터 입장, 저는 또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도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한 이후에 그 이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전 남편, 이 아내. 그 두 사람인데 어느 한쪽만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방송에서 내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바람직한가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지금 유리 씨가 해당 방송에 나와서 내가 왜 아이들을 그 집에 남편에게 양육권도 맡기고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일견 유리 씨의 마음도 이해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 양육권 소송하다 보면 서로 안 키우겠다라는 부모도 많은데, 유리 씨 가정은 서로 키우고 싶었으나 현실의 벽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양육 환경에 이제 크라고 이제 양보를 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리 씨가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빨리 행복한 가정, 다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3명이나 낳은 거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웃을 일이 있을까 싶었을 정도로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 유리 씨가 사실은 걸그룹이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연예계를 사실상 은퇴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걸그룹에서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그 고정적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은 본인이 SNS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제 월세나 공과금 그리고 이제 식대를 낸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죠. 엄마가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은데 아이 3명을 데리고 나와서 큰 목돈도 없어서 집을 월세를 내면서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보조 양육자도 제대로 안정적이지 않은데 나가서 일을 할 수는 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같이 자고 싶고 데리고 있고 싶지만 그래도 시댁 어르신들이 보조 양육자로 있으니 새 아이가 그 어떤 양육의 공백 없이 그래도 아버지랑 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특히 유리 씨가 과거에 아이들 교육비 엄청 많이 쓴다라고도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3명에 대해서 뭐 기본 800만 원 교육비를 쓴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만큼 좀 과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안정적인 환경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무래도 부부 간에 양육권은 아빠가 갖는 게 낫겠다라고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고은 변호사님, 아니 이렇게 아이를 셋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살고 특히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느 부부가 크고 작은 난관이 없겠어요, 살면서. 근데 잘 화해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아이 셋 잘 키우면 될 텐데 왜 이혼이란 길을 선택을 했을까? 그 이혼 사유가 뭐였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두 사람이요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방송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유리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혼하자라는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남편이 먼저 꺼냈고 본인은 사실 이 얘기를 듣기 전엔 이런 이혼 분위기 이런 걸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유리 씨의 입장입니다. 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다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해가지고 좀 극복해보고 싶었지만 부부 사이 골이 좀 깊어졌다라는 것이 유리 씨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제 전 남편이죠. 최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유리 씨의 입장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을 따로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팬들에게 했던 말이 오랜 논의 끝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 남기지 않도록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좀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뭐 유리 씨뿐만 아니라 최민아 씨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혼은 흠은 아니죠. 그리고 부부의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환 씨도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로서 아이들 잘 키우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율희 씨도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좋은 또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기회가 생기길 또 바랄게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엄마가 되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필 씨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인데 그 뒤에 제목이 아니 김묘정 기자의 마지막 앨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서운하게. 네, 마지막 앨범의 비밀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머. 일단 기쁜 소식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가수 데뷔 만 56주년이 됐습니다. 어머나. 가왕 조용필 씨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아하. 20집 앨범입니다. 20를 발매를 했는데 지난번에 19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헬로, 바운스 이런 노래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무려 11년 만에 우리 곁으로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운스 그 노래가 11년 전 노래예요. 바운스 그 노래가? 굉장히 그 노래 처음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다라고 와, 하실 정도로 네. 너무 센세이셔널한 그러네. 그런 곡이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한 곡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돼라는 타이틀곡과 함께 Y, 타이밍 등 총 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조용필 씨는 올해 74살입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신곡을 발표한다는 게 참 어려웠지만 열심히 했다라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타이틀곡 그래도 돼라는 곡은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을 위한 뭉클한 응원가 같은 곡인데 음악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자신을 믿어보자라는 그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와, 네네.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이 길의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지치고 힘이 들 때면 이쯤에서 쉬
되잖아.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우승자가 이런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패자의 그 마음은 어떨까? 속상하고 뭐 실망했겠지만 다음엔 이길 거야, 힘을 가질 거야. 지금은 그래도 돼. 한 번 더. 뭐 이런 마음을. 대박 사건 하재근 평론가님, 이 노래 벌써부터 대박 예감인 게 이 노래를 이용한 패러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 두 그릇 먹고 싶은데 그네도 돼. 뭐 이런 노래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뭐 많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과 공감을 주게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돼 이게 패러디의 가능성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조용필 씨가 어느 운동 경기를 보다가 나중에 또 승패에 갈렸는데 승자한테만 모든 카메라가 집중이 되고 패자는 안 보여주더라.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패자의 심정은 어떨까? 아. 조용필 씨가 나는 패자의 팬이다라고 하면서 패자를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 준 건데 네. 방금 보신 그 뮤직비디오에도 보면 괴물에서 사람들 쫓기는 장면 나오고 맞아. 영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영화 괴물에서 네. 그다음에 또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한테 쫓기는 장면 나오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전쟁 장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쫓기듯이 전쟁통처럼 힘들게 살아온 수많은 분들한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조용필 씨가 여러 가지 락 스타일 노래도 내고 일렉트로니카 스타일도 내고 아주 현재적인 그런 노래들을 냈는데 네. 그렇게 계속 혁신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조용필 네. 씨가 가수는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도 창법이라든가 음성 내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습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AFKN 방송을 거의 매일 듣는다. 진짜예요? 아직도 AFKN이 있는지 네. 몰랐던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거를 날마다 라디오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신 팝송과 과거 팝송이 다 나오니까 네. 그걸 통해서 항상 음악적인 흐름을 캐치한다. 어허.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데뷔 56년 차라면 나이로는 70이 넘었다고 딱 단순 계산 나오잖아요. 그런데 손정임 회사님, 그런데도 조용필 씨 노래를 들으면 뭔가 현대적 감각에서 늘 뭔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거기를 유지하려고 막 그런 노력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56년간 길을 열어놓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56년이 아니고 66년, 76년까지 음악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가수인데 근데 아까 시작하셨을 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어허. 그게 놀라운 소리인데 이와 관련한 조용필 씨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음반은 뭐 그렇게 이제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튿날 다시 악보를 보면 예라이 또 딴 곡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곡이 아마 수백 곡 될 것 같아요.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사실 뭐 시청자분들도 조용필 씨 노래 들으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님도 뭔가 조용필 씨 노래 기억나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6주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집 앨범은 1980년이에요. 1집 그러니까 44년 만에 20집을 낸 거고요. 1집 앨범의 타이틀곡 뭔지 아세요? 뭔데요? 창밖의 여자. 어머나 그 명곡? 그렇습니다. 와. 1집에는 진짜 명곡들이 많았어요. 한오백년도 있고 네. 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또 단발머리. 그건 언제 나왔어요? 뭐 찾겠다 깨고 그건 언제 나왔을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4집 정도였어요. 4집. 확인 들어갑니다, 이따가.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시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44년 만에 20집이 나왔다. 그러면 평균 2년 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집에서 20집까지 몇 년이 걸렸죠?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용필 씨도 말씀하셨지만 곡이 가장 현대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곡을 찾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노래는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은 열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하. 혹시나 저는 또 21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지금 내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으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힘드니까 아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용필 씨의 열정은 정말 56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쇠잔해지지 않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야, 조용필 씨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비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그 도자기 장인들이 그 불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그걸 다 깨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깨잖아요. 마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20집 앨범을 여러분께 선사한 거 아닌가, 그런 장인의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번 노래 한번 어떤 대박을 칠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바삐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 소식 알아보기 전에 어제요,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그 사람이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 연예인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사실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그건 뭐 당연한 원칙 기본이에요. 그런데 손정혜 여사님, 사실 자기가 고백식으로 SNS에 올려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지만 저 고백했다고 해서 이게 마치 자수 이렇게 돼서 감경받고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고발이 접수가 됐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상습 도박 그리고 사기죄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의 고발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이 코미디언 이진호 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장면을 보시고 계신 건데요. 네. 일단은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라고 몸을 낮췄고 또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도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이미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BTS 지민 씨에게 뭐 1억 원을 빌렸다. 그리고 이수근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 다수의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사기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선 피해자들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동료 연예인들이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 바는 없거든요. 다만 인터넷 도박도 이 사행성 때문에 도박이 성립 요건에 들어가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서 도박과 관련해서 지금 3시간 정도 조사받고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변호사님, 어제 경찰 출석했는데 어제 한번 부는 걸로 땡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불러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자백을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 한두 번 정도로 종료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이제 고발을 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3시간밖에 이어지지 않은 게 아마 이 해당 개그맨이 내가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도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도박 사이트의 접속 이력이랄지 다른 기타 물적 증거들을 확보해서 한 번 더 불러서 이 내역이 맞는지 이 도박 금액이 맞는지를 재차 소환해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 이 자신의 말대로 다 성실히 조사받고 법적 처벌 받을 게 있다면 달게 받는 게 또 다시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책이라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